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생물 완전정복 두 번째 강의입니다. 그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 미생물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미생물 완전정복 2강에서 파트 1에서는 미생물의 생육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그 미생물 단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갖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목차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목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완전정복 2강에서 파트 1 미생물의 생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아주 자세한 설명은 안 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탄소원 미생물도 이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CO2하고 H2O가 나와요. 이것이 이제 뭐 언제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ATP가 생성이 되어지죠. ATP 이것은 에너지예요. 그럼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도 어떠한 영양분을 먹고 얘네들이 ATP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제 축적되어지는 그런 에너지나 영양성분은 몸집이 커진다든가 생육, 그다음에 번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죠. 사람과 마찬가지로 미생물도 역시 탄소원으로서 유탄당이 무슨 뜻이에요? 유탄당 탄소가 6개인 당이죠. 이 탄소가 6개인 당은 뭐가 있어요? 포도당, 과당,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겠죠. 탄소원으로 유탄당을 사용하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탄당을 주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미생물은 이탄당도 사용하고요. 여하튼 다양한 탄소원을 미생물은 영양분으로 사용을 한다. 자, 사람들은 또 질소원으로 무엇을 주로 사용하죠? 사람들은 질소원으로서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미생물 같은 경우는 물론 단백질도 먹기도 하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화시켜서 질소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질소 함유 유기물입니다. 자, 유기물이란 뭐예요? 유기물 CHON 이와 같은 화합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유기물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사람에게도 필요하듯이 무기염류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나트륨도 있죠. CL도 있죠. 이것은 사람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유소가 있어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유소라기보다도 비타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비타민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그런 물질들은 따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독립영양균, 종손영양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독립영양균은 스스로 영양분을 갖다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종손영양균은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영양분을 갖다가 얻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사람은 종속이에요, 독립이에요. 사람은 역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광합성 같은 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물기생균, 활물기생균 그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잘못된 거고요. 사물기생균이겠죠. 보통 그 생물기생균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그러한 생물체에 기생을 해서 살아가는 것들이고
사물기생균들은 죽어있는 그런 물질에 기생을 하면서 영양분을 얻어서 가는 것인데, 주로 이제 그 빵 같은 것은 사물이에요, 생물이에요? 빵 같은 것은 사물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보통 이제 중원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생물 같은 경우 식중독균 주로 37도씨에서 높은 온도에서 자라고요. 보통 그 사물기생균은 이제 상온에서 잘 자라니까 25도에서 30도씨에서 자라고, 주로 이제 부패균들이 여기에 관여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미생물들이 어디에서 이제 자랐을 때 얘네들이 얼마만큼 자라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균체의 질소량을 측정하는 방법. 자, 보면은 탄소원을 이용하고, 질소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미네랄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생유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균체에서 ATP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CO2하고 H2O를 만들어내고, 물론 이제 발효할 때는 CO2하고 H2O가 안 나오고 다른 것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 내에서 축적되는 것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 안에도 탄소가 있을 것이고, 질소가 있을 것이고, 뭐 미네랄이나 생수소 같은 것들이 균에서 축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균체에서 질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균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소도 같이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균이 자라난 다음에 질소의 양을 측정하게 되면, 즉 이것이 균체의 양이다 라고 단정을 하는 것이죠. 자, 비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자, 이것이 X축이고 이게 Y축이다. 그랬을 때 X축이 증가하고 Y축이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거, 이것을 갖다 비례라고 그러죠. 반비례는 어떤 거예요? 거꾸로죠.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Y축은 감소하는 것, Y축은 감소하고 있죠. 이런 것을 반비례라고 얘기하죠. 자, 균체의 질소량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균체의 무게를 그냥 측정하는 거예요. 건조한 다음에 무게를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광학적 방법. 빛을 쏘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쏘이게 되면, 그래서 빛을 쏘이게 되면 균이 작을 때하고 균이 많을 때하고, 그러면 균이 적을 때는 빛이 많이 통과하겠죠. 균이 적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조금만 통과하겠죠. 그래서 광학적인 방법, 액체에다가 빛을 쏘아서 통과해서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원시 침전하는 방법은, 자, 굉장히 세게 어떤 물체를 갖다가 돌리게 되면은 주로 제일 바깥쪽으로 무게가 무거운 것, 여기 가벼운 것. 그래서 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배양이 끝나게 되면 균들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해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균체를 분리해서 무게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균을 갖다가 세는 거예요. 직접 세는 것. 이것은 총균이기 때문에, 총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생균, 살아있는 균하고 사멸균까지 전부 다 합쳐서 총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생균만 또 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생화학적 방법으로는 균의 생화학적인 조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뭐 여기에는 뭐 핵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균으로서 어떠한 균에 있어 특징적인 성분이라든지 생화학적인 그러한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균체의 질소량을 측정하는 방법, 건조균체량, 광학적, 원시침전법, 총균계수법, 생균계수법, 생화학적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미생물의 증식에 관련돼서 생육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생균 측정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시료예요. 어떤 음식물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뭐 가령 이제 김치 국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럼 김치 국물 안에는 뭐 초기 발효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코노스토, 메센테로이데스 이런 것이 있고, 후기 발효에는 락토바실러스, 프렌타lum이 있겠죠. 여하튼 얘네들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서로 간에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것을 갖다 살펴보려고 지금 실험하려고 그래요. 그럼 시료 안에 그러면 균이 몇 마리가 있는지 이제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갖다 직접 세기에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막 10의 8승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셀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 희석을 해야 된다. 다일루트라고 하는 것이 희석이라는 뜻이에요. 희석을 해야 된다. 자, 희석을 그러면 어떻게 시킬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물 같은 것이 있죠. 네, 이것이 식염수예요. 식염수 대부분 몇 퍼센트예요? 0.85% 소금이에요. 왜 식염수를 써요? 여러분 눈에도 그냥 물을 갖다가 넣고서 계속 닦게 되면 세포가 망가지게 돼요. 자, 세포는 어느 정도 농도를 갖고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외부에 있는 농도하고 서로 간에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쭈그러지거나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농도를 맞추려고 식염수를 0.85% 담궈요. 몇 ml? 9ml. 9ml씩 담궈요. 그 다음에 시료를 갖다 1ml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9ml하고 9ml하고 1ml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10ml죠. 10ml 중에서 시료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1ml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니까 10배 희석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10배를 희석한 그런 것을 갖다 이거 잘못됐어요. 자, 1, 요거 1, 요건 2, 3, 4, 5, 6입니다. 자, 10배가 희석된 것을 갖다 여기서 다시 또 1ml를 취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 9ml에다 맞췄어. 그러면은 시료에 비해서 얘는 몇 배 희석한 거예요? 100분의 1이죠. 자, 여기서 10분의 1, 여기서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100분의 1. 그렇죠? 거기다 또 한 번 더 또 갔어. 그러면은 곱하기 또 10분의 1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1000분의 1이죠.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시하죠. 거기다 또 10분의 1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 또 10분의 1 이렇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빼갖고 영양 성분이 잘 들어가 있는 배지 위에다가 이렇게 도마를 했어. 그래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안에서 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균이 이제 만약 한 5마리 나왔어. 여기에서 5마리 나왔어. 그러면은 요 시료에는 얼마가 있다고 환산할 수가 있을까요? 5마리가 나왔어요. 곱하기 몇 배 희석했어요? 10의 6승만큼 희석했죠? 그러니까 10의 6승. 그러면은 시료에는 김치의 시료에는 5에서 5 곱하기 10의 6승, 그러니까 500만 마리의 균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생균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화학수법 전까지 일단은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생균수 측정하는 방법, 이것은 좀 실험적인 내용이니까요. 이것은 이제 식품 산업 기사라든지 그런 경우에 더 이제 적절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생육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확수법입니다. 최확수법은 사실 식품 영양사의 그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지금 4학년이면서 그 영양사 지금 정리를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식품위생법규라든지 아니면 위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학습법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최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most probability number. 그래갖고 이것은 결국 이제 그 통계적인 부분이에요. 통계와 확률에 근거를 해서 미생물의 그 숫자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그 이 전에 있는 슬라이드를 봤었을 때 뭐 이제 테스트 튜브도 준비를 해야 되지, 뭐 배지도 준비해야 되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단축시키고 좀 더 비용을 갖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최학수법인데, 보통 식품에서 품질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미생물 생균수를 갖다 측정하는 방법도 방법이겠지만 최학수법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그 테스트 튜브를 갖다가 이 안에다 배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배지를, 이런 것을 하나, 둘, 세 개 아니면 뭐 5개까지도 똑같은 배지에 집어넣고, 여기에서는 10ml, 두 번째 칸에다가는 뭐 1ml, 세 번째 칸에다가는 0.1ml,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서 얘네들이 몇 마리가 자랐느냐를 직접 세는 것이 아니라, 이 튜브가 만약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은 자라는 것은 플러스, 안 자란 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코드로 시키는 거예요. 플러스는 3개, 여기서 플러스는 2개, 뭐 저기서는 뭐 0개, 이렇게 되면 3, 2, 0 이렇게 되는 이 코드를 갖다가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면 3, 2, 0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있죠. 90마리라고 나오네요. 네, 이와 같이 해서 코드에 맞춰져 있는 샘플 안에 생균수를 갖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갖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지에 있는 배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튜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표를 준비하면은, 최학수표를 준비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세먼지 숫자를 직접 세지 않고 통계 및 확률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최학수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육곡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생육곡선은 먼저 이제 미생물이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이 분열을 하게 되면 몇 마리가 될까요? 2마리가 되겠죠. 또 분열을 하게 되면 한 마리가 2마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4마리가 되겠죠. 다시 또 분열을 하게 되면 8마리가 되겠죠. 그러면 또 16마리가 되겠죠. 자, 보통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하고 자식 간의 것을 갖다 세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저기서 첫 번째 1세대에는 최종적으로 몇 마리가 나왔나요? 하나, 둘, 2마리가 나왔죠. 자, 그러면 그 다음 2세대에 한번 가봅시다. 2세대로 들어갔을 때는 몇 마리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4마리가 나왔죠. 자, 그러면 3세대 가면 8마리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4세대 가면 16마리가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세대를 n이라고 그랬었을 때 최종 세균은 2의 n승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볼까요? 1세대죠. 2의 1승이니까 2마리. 여기서는 두 번째 세대 2의 2승이니까 4마리. 여기에는 2의 3승이니까 8마리. 여기 2의 4승이니까 16마리.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2 곱하기 n이 아니란 얘기예요. 2의 n승이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지수적으로. 그러면은 한번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이것은 2를 대입하면 4,
3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6, 4를 대입하면 8이죠. 이것은.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2를 대입하면 2, 여기까지 같죠? 2를 대입하면 여기도 같아요. 3을 대입하면 8,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32, 64 이렇게 되죠. 얘는 10, 20, 12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것을 갖다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비례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지수적 이해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게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시 그래프를 갖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 로그를 붙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로그로 되는데, 이게 한 칸 한 칸이 10배씩이죠. 여기서는 한 칸 한 칸이 1, 2, 3, 4, 5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한 칸이, 여기가 가령 여기가 죄송합니다 10이면 그 다음 칸은 100, 그 다음 칸은 1000, 그 다음 칸은 1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미세물의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만약 20분의 세대 시간을 갖고 있는 세균이 있다. 그럼 초기에 한 개의 세포는 24시간 이후에는 몇 개의 세포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분. 20분이란 세대 시간. 24시간이죠. 그러면은 한 시간에는 세대가 몇 세대가 흐르게 되죠? 20 곱하기 3은 60분이니까 3개의 세대가 흐르네. 자, 24시간이라고 했죠. 24시간. 24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24는 결국 어떻게 24 곱하기 3 72세대가 흐르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수는 2의 n승이니까 2의 72승이에요. 그죠? 자, 60분이라고 하는 것은 20분이 3개 있는 거니까 3개의 세대가 흐르는 것이고, 24시간이므로 3 곱하기 20 곱하기 24, 그래서 72세대가 흐르고, 따라서 2의 72승, 그래서 472 곱하기 10의 19승의 균이 한 마리에서 24시간 흐르니까 4.72 곱하기 10의 21승계의 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 20분의 세대 시간을 가지는 세균이 있어요. 똑같네요. 근데 초기에 한 개가 아니라 3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최종적으로 24시간 이후에 몇 개의 세포가 될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역시 똑같이 60분이라고 하면 3 곱하기 20분이고요. 그러니까 3개의 세대가 흘러가고, 24시간 이후에는 역시 72세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초기의 세포는 3이므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472 곱하기 10의 19승이다. 더하기 3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똑같이 번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육곡선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잘 자라지 않은 그런 영역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머물러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거의 미생물들은 이와 같은 생육곡선을 갖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요 기간을 갖다 유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죠. 이것은 대수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정체되어져 있는 것을 갖다 정상기,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을 사멸기,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X축하고 Y축을 갖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당연히 X축은 시간이에요. 시간. Y축은 세포의 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수라고 되어 있죠. 로그를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미 설명을 했죠. 네, 로그를 씌운 것이 Y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뭐 가령 이제 미세분 시간에 이제 주관식으로 내게 됐을 경우에 이 로그를 빼먹는 사람들 많은데 로그를 빼먹으면 점수를 다 받지 못하죠. 다시 세뉴크소는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사멸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사멸기 요 순서를 갖다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요거 잘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기 동안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자, 유도기는 주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증식을 위한 준비, 적응 시간. 그래서 뭘 봐요? 온도, 주위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pH가 얼마나 되는지, 영양분도 또 살펴보겠죠. 혹시 자기랑 싸우는 균들이 다른 균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보겠죠. 수분도 당연히 보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견뎌내거나 아니면 최적이거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일 노쇠항균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 아니면은 내가 자라오던 배지가 있어요. 이 배지라고 하는 영양성분이죠. 배지가 있는데 그 배지하고 다른 배지 갑자기 놓여졌을 때는 유도기가 어떻게 될까요? 유도기가 길어지겠다. 유도기가 당연히 길어지겠죠. 자, 유도기는 증식을 위한 준비 적응 기간이다. 주위에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기 시작하는 기간이다. 자, 적응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대수기로 가겠죠. 세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어떻게? 지수적으로 증가해요. 지수적으로. 그리고 세포질의 합성 속도와 세포의 분열 속도가 거의 비례하고 증식 곡선이 직선에 가까워진다. 이것은 무엇에서? 로그 그래프에서. 시간 직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그가 아닌 그래프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휘어져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때 태어나는 이때 균들은 굉장히 막 왕성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균의 세포의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정상기. 정상기는 세포수가 거의 일정하고 배양기간 중에 최대의 세포수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상기라 한다. 이때는 살아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포하고 사멸되어지는 세포의 숫자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사멸기. 사멸기는 정상기가 지나면서 세포의 증식 속도보다도 사멸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서 생균수가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유도기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증식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환경적인 요소를 갖다 본다고 그랬죠. 뭘 본다고 그랬어요? 수분도 보고, pH도 보고, 영양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도 적당한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균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살펴보겠죠. 여기서 이제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접종균이 정상기 이후에 노쇠항균이거나 배지 성분이 전배지와 다를 경우에 유도기가 길어진다는데, 자, 배지가 지금 이제 어떤 배지에서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조금 이제 키워놓은 거예요. 조금. 근데 요 배지하고 요 배지하고 서로 같지가 않아. 그러면 얘가 이 안으로 확 들어갔었을 때 유도기가 어떻게 된다? 유도기가 한없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요 배지하고 성분이 비슷한 것에다가 한번 일단 키워요. 조금 키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야 되면 유도기가 훨씬 짧아지게 됩니다.
다음 대수기입니다. 세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세포질 합성 속도와 세포의 분열 속도가 거의 비례하는 시기입니다. 증식 곡선이 직선에 가까워진다. 세포 크기가 같다. 그리고 약제, 항생물질, 환경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 한참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세포의 모든 그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약제나 항생물질이나 환경을 이런 환경에 이제 약간 얘네들이 손상을 가하는 부분에서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사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청소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년기는 모두 다 예민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정상기. 정상기는 생리수가 거의 일정하고 배양기간 중에 세포수가 최대에 도달하는 시기인데, 살아나가는 균, 그리고 죽어가는 균들의 숫자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체를 하고 있는 거죠. 정체를. 자, 이때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막 자라면서 나왔던 노폐물이라든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생산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위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영양분을 다시 섭취하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이 이것은 결국은 환경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지게끔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워낙 이제 많은 수의 균들이 자랄 만큼 자랐으니까 이제부터는 영양적으로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멸기는 생세포하고 사멸세포 봤을 때 사멸세포가 생세포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정상기가 지나가면서 세포의 증식 속도보다 사멸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서 생리수가 감소하는 시기. 네, 이것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생육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뭐가 있다고 했어요? 까먹었어요. 자, 그럼 그 전 슬라이드를 갖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한번 무엇이 있는지 한번 손을 꼽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그 초기 균수가 몇 마리 있다. 그때 몇 세대가 흘렀까, 아니면 몇 시간 이후가 되었을 때 최종으로 생균수는 얼마가 된다. 자, 그 식은 뭐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최종 세균수의 그 숫자를 구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생육 곡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육 곡선에서 나타나는 영역의 순서 아까 얘기했죠. 네. 그러면 그 각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포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 네. 자, 여러분은 여하튼 잘 생각하시고 지금 그 강의를 보면서 그냥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같이 이렇게 그 A4 용지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이 외워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